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6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봉주. 자, 우리 마차님께서 우리 컴백하셨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아주 뭐 거의 뭐 우리 마차님이 빠졌더니 분위기가 못 빠지겠더라고. 예, 아주 그 있잖아요. 우리 뭐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뭔가 매갈이 없는 느낌이었었어요. 심지어 저도 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그 분위기가 왜냐하면 또 뭔가 그 누가 빠졌을 때 방송이 너무 잘 나와도 문제예요. 그렇죠. 오히려 뭔가 그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는 아주 그런 마차님의 가치를 높였던 그런 방송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걱정과 댓글 때문에 네, 잘 네. 버티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체로 이제 다시 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여러분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우리 새가 날았는데 유일한 우리 비정치 팟캐스트, 비정치 방송, 네,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저희는 정치 얘기보다는 여러분 정치 얘기는 이제 다른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날에서 저희는 이제 한번 좀 쉬어가라. 한번 좀 쉬면서 일상도 돌아보고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사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개그맨 김밀희입니다. 저도 뭐 한 주 동안 아주 뭐 다양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일단은? 네. 추워요. 내일 2도래, 2도. 아침. 그냥 2도? 예, 2도. 영하 예. 2도는 아직 아니고. 예, 2도면 뭐 저기 강원도 이런 데는 완전 영하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날인데 또 얼마 전에 또 10월에 또 마지막 날도 있었고 자 이제 겨울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제 왼쪽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주로. 예, 오사충입니다. 마차님이 오셔서 네. 자리가 좁아진 오사충입니다. 좁아도 행복하잖아요. 좋아요. 이게 예. 넓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냥 또 제가 넓게 살고 있잖아요. 혼자 30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는데 복층까지 있어요. 복층 올라가지도 않아. 처음에는 이 복층 때문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 복층에서 내가 유튜브도 찍고 담배도 막 피고 막. 마음껏 예. 뭔가 할 수 있겠다고 했더니 지금 올라가지도 않아. 귀찮아. 청소하러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이걸 왜 복층으로 내가 그때 구매해가지고 거기 쉐어 안 받아요, 쉐어? 그거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이사 갈 거야. 마차님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좀 좁아졌지만 오히려 더 오손도손해진 그 느낌. 마치 그 집 나갔던 엄마가 돌아온 느낌이야. 자식들 걱정돼가지고. 정말 너무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의 우리 오사주기님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죠? 예, 그냥 외로움에 치를 떨다가 제가 야구를 혼자 보러 갔습니다. 야구. 혼자. 혼자서. 그러니까 144경기를 하는데 야구가 1년 야. 동안 144번째 경기에 많은 게 그러니까 올해는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네네. 막 저기 1위는 이미 정해졌고 2, 3, 4, 5위가 144번째 경기에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 1위가 누구예요? 1위는 NC 다이노스고 나머지는 거기서 이제 정해져갖고 그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뭐 저는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저는 두산 베어스 팬인데 네. 미안합니다. 뭔가 공감을 해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아는 게 잘 없으니까. 지금 스포츠 방송 만드시고 어디서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될지 그냥 좀 혼자 야구장 가고 혼자 이렇게 쓸쓸해하면서 네. 나 혼자 야구 보고 나 혼자 응원하고 뭐 그런 뭐 노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저 쉐어메이트를 저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분은 계시잖아요. 쓸데없는 왜 소리. 쉐어하고 싶지 않은 절대 네. 쉐어하고 싶지 않아요. 스플리트 되고 싶은 예, 관계예요. 네. 스플릿. 자,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LA 다저스가 드디어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야, 36년 그러면서 저는 만에 이제 야구에 대한 했어요. 관심을 다 끊었죠. 네. 자, 오늘 이제 야구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오늘의 메인 이벤트 마차님 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이야, 소리 질러. 알비베. 뭘 두 번씩이나. 네, 두 번씩 해드려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스의 이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네네. 제가 병원에서 열심히 또 해왔습니다. 네스 때문에 가셨던 네. 건가요? 네. 네스의 에피소드를 위해서 또 병원에서 열심히 간호하고 오신 우리 마차님 돌아오셨는데, 그러면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 이제 좀 이따가 본방에서 네. 오늘 좀 아끼고 계십니다 지금. 좀 이따 만나게 하도록 하겠고, 자 이어서 우리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무 일 없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아무 일 없으시죠? 예. 네, 아주 근황이 제일 요즘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뭐가 뭐 있다 그러면 요즘 걱정돼요. 예. 갑자기 특히나 이제 전화 안 오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 오거나 그러면 뭐 뭔 일이 있나? 뭐 결혼 아니면 돈 빌려달라.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 평상시에 전화 오는 친구들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늘 오던 거니까. 근데 전화가 안 오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 올 때마다 덜컹덜컹 놀릴 때가 있는데 역시 무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소식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요즘 뭐 뉴스를 보다 보면 지금 뭐 이런 사건들이 있나? 그러면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나훈아 씨 이야기도 괜찮고 아니면 요즘 사회 돌아가는 거 또는 뭐 나한테 있었던 일들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순서를 정해볼까요? 오늘 추첨 그러면? 시스템을 준비를 못해서 가위바위보로 하실게요. 그럴까요? 자, 가위바위보. 자, 제가 1등. 가위바위보. 제가 꼴찌.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네. 2등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 제가 좀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 생방송에 나갔어요. 공중파 3사 방송 중에 한 개. 축하드립니다. 아주 큰 겁니다. 새날에 공지를 띄웠어야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어야지. 안 띄우길 잘한 것 같아요. 띄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한 개그맨 친구가 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라디오 좀 빠져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하루 좀 와서 해줄 수가 있냐. 그래서 야 너가 좋으면 뭐하냐. 거기 또 작가님하고 이런 분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형 다 작가님들 다 좋아하죠. 그래갖고 이제 섭외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딱 나갔는데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뭐 그 친구가 원래 하던 그게 있잖아요. 뭐 같이 퀴즈 내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작가님한테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지내? 그렇게 해서 제가 원래 알던 작가님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개그 프로 했을 때 작가님인데 이제 글로 가신 거예요. 그 라디오로. 그래서 요즘에 앨범도 내고 이렇게 활동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앨범 그동안 보냈는데 뭐 할까 말까 송도 있고 그다음에 잣 같은 사랑이라고도 있습니다. 그거는 힘들 것 같고 그걸 왜 했니? 막 또 한참 혼났어요. 그걸 왜 냈냐고. 방송에서 틀지도 못하는 노래를.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나온 김에 노래 좀 해라. 그래갖고 이제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2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차피 잣 같은 사랑을 못 부르니까 할까 말까 송하고 그러면 다른 제목만 바꿔서 잣과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잣과 사랑할 때 노래 중간에 또 나오니까 또 그게 잣 같은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름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또 라디오 오래간만에 진짜 공중파 라디오를 진짜 이게 몇 년 한 1년 만에 나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래서 또 그 K 방송국이니까 그래서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할까 말까 송도 하고 거기다 이제 메들리로 이제 저만의 메들리가 있어요. 할까 말까송 메들리가 있거든요. 갖고 편집을 새로 싹 했어요. 싹 해가지고 이제 갖고 딱 가서 이제 미팅 때 이제 또 옷도 위아래 올 화이트, 올 화이트 완전 행사 복장. 그 앵콜킴 그. 앵콜킴 하고 탬버린 그것도 복장도 하고 오래요. 괜찮대요. 그래서 딱 하고 첫 곡을 딱 불렀는데 앞에 엄청 깔아놨거든. 노래 나 못합니다 하고 깔아놓고선. 저는 앨범을 낸 이유가 그 국민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냈다. 왜냐면 야 너 같은 것도 가수야? 내가 불러도 니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수다라고 깔고 이제 노래를 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근데 이 라이브가 이게 좀 그 듣고 우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빨라져. 내가 내 리듬에 박자를 못 맞춰. 가수인데? 가수인데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옷 막 주섬주섬 탬버린 소리 들어가고 막 그래서 귀에 뭐 꽂고 하는 게 그건가? 네, 우리 모니터 하는. 근데 이제 그 꽂고 했어요. 했는데도 또 할까 말까 했는데 막 진짜 노래가 진짜 개판 쪘죠. 개판 찌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담되는 거야. 근데 퀴즈나 이런 거는 막 재밌게 다 잘했어요. 근데 한 곡이 또 남았잖아요. 메들리가 남았어. 앵콜킴만의 메들리. 이거는 마이클 잭슨, 퀸 이런 사람들도 한 번도 시도 못했던 그런 메들리다. 기대는 또 엄청 좋단 말이에요.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딱 시작할 때 노래가 이제 안동역이 딱 나와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던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아, 그거 말까 저기 할까 저작권 안 말까. 걸려요? 약속을 하려니 안동역은 멉니다. 그리고 또 다음 메들리가 또 나와. 나무꾼. 난 사랑의 나무꾼.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 이거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내 곁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뭐든지 하려니 왠지 부담됩니다. 그다음에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아니, 망하겠어. 있나 재판한다 판사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판사를 하려니 공부를 못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메들리가. 그렇게 노래 한 곡으로 1시간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제 여기 들어오거든 소리가. 난리 났겠다. 난리 김민식 났겠다. 그만하세요. 뒤에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하나 남아 있었어. 아파트 남아 있었던 아파트. 예, 예. 아파트 다다다 아파트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아파트 사려니 대출 안 나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PD님이 말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 노래는 부르면 안 되겠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한번 이제 뼈저리게 한번 느껴가지고 어쨌든 뭐 방송은 재밌게 잘 나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딱 하면서 야 최근에 이제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이제 한번 그 콘서트를 저는 이렇게 네. 진짜 내 노래 한 곡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이 난리인데 나훈아 선생님 같은 경우 그 막 2시간 3시간 이런 콘서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나름 싱어송라이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몇 명 없는 네. 이번에 또 3집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가사 다 썼단 말이에요. 이제 조만간 나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제 제 앵콜킴 3집 앨범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가사를 내가 쓰다 보니까 나훈아 선생님이 진짜 그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깊이가 한 몇 단계 더 들어가 있어. 일반 노래 가사들을 하고 다른 게 딱 노래를 듣다 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맞아. 그게 많아요. 특히나 뭐 홍시 같은 거. 누가 그 노래 가사에다가 젖가슴을 넣어요. 쉽지 않은 가사거든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뭐 젖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젖가슴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손 모양만 안 해도 훨씬 더 그러니까 부러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여자친구에 관련된 가사면 안 되는 비방이죠. 예. 난리 젖가슴을 내주던 여자친구 생각 완전 그냥 그 비호감입니다. 손만 이런 거 내려놓으라고. 아니야. 손을 그 내려놓으라고. 잡혀가 이제 매장되죠. 이런 거 보다가 당신을 징역 아주- 3년 및 집행유예 죠 근데 가사에 이걸 넣는 어머니가 하니까 굉장히 이게 따뜻하고 그래, 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사내라는 노래도 가사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 사내 남자 네. 그렇게 그래갖고- 야구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완전히 그래. 상남자 상남자. 같은 가사예요. 음. 그래갖고 내가 이제 나훈아 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봤어요. 조사를 좀 해봤어요. 딱 해보니까 일단은 이분이 이제 딱 그 고등학교만 졸업하셨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일반 연예인들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훈아 씨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분은 일반 연예인이 아니고 진짜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술가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연예인들이 자기 최종 학력을 좀 올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뭐 편입을 이렇게, 하든 뭐라든 뭐 얼마든지 본인이 가려면 받아준다는 학교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고등학교 졸업으로 그냥 끝나셨더라고요. 뭐 누구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뭐 박사학위 나중에 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거에 되게 연연한단 말이에요. 남한테 보여주기식이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꼭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차피 나는 음악 할 건데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음악 하다가 나중에 어디 학교 교수라도 해야지 하면서
보통 뭐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도 나오고 해서 약간 그런 겉에 포장지를 좀 멋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일절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가지 또 일화도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 김혜수 씨 했던 그 토크쇼 프로그램에 나훈아 선생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인터뷰한 거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야 내가 나훈아 씨라면 난 저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그 미국에서 그 당시에 한 뭐 지금으로부터 뭐 1990년대 그때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떤 관계자가 미국에서 콘서트를 열고 싶은 거예요. 나훈아 씨를 해서 3번이나 만나자고 했는데 다 거절했대요. 안 만난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만났대요. 만났더니 딱 예상한 대로 이제 콘서트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나훈아 씨는 이제 어차피 야 이거를 별로 할 생각이 없이 왜냐면은 좀 그냥 그 고추의 맛을 보여주겠다, 고추장 맛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아니 한국의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 아,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뭐. 얘기해. 죄송합니다. 고추의 맛을 죄송합니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약간 정적이 흘렸던 거구나. 그러면 네. 17년 받으십시오. 97세 나와 그러면. 5분간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5분간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 가수들이 한국에 콘서트 올 때 막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한때는 뭐 이런 소문도 있었잖아. 마이클 잭슨 콘서트 할 때 제주도를 달라고 했다. 맞아. 그런 소문도 진짜로. 있었고 예, 예. 뭐 스태프들하고 뭐 오면은 뭐 어디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 공연 하나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할 정도로 막 무리한 걸 욕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나훈아 씨가 이제 기분이 나빠했던 거야. 외국의 아티스트가 한국에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미국 그 친구가 이제 콘서트를 열고 싶다고 했을 때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생 아메리칸 그냥 아메리칸, 미국 예,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제안을 한 게 뭐였냐면 5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호텔에서 내 방까지 레드 카펫을 깔아라. 1번.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안 될 줄 알고 그 제안을 했대. 1번. 2번. 나는 몸값이 비싼 사람이니까 보디가드를 40명을 붙여줘라.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동하는 데까지 헬기를 동원해 달라.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스태프들이 멀미가 심하다. 버스 타고 못 다닌다. 리무진으로 해줘라. 리무진으로 스태프들 한 40-50명 걸 다 리무진 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나는 밥을 먹어도 한 상 가득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테이블에다 음식을 가득 채워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좋다고 한 거야. 그래서 부담스럽다. 헬기 딱 됐는데 아파치 막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보디가드 40명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그 호텔도 자기는 좁은 데서 못 잔다. 100평짜리가 있어야 된다. 갖고 근데 그거를 이분은 뭐냐면 당연히 안 할 줄 알고 한국에도 이렇게 자존심 센 가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과하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훈아 씨는 사실은 식사도 자기는 김치찌개에다 밥 먹는 걸 좋아하고 방이 너무 커서 잠도 안 왔대요. 그 100평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호텔에 막 자기 방에 수영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약간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콘서트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나 봐요. 했더니 막 다 울면서 그러니까 뭔가 대신에 뭔가 우리 대신에 나훈아가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워준 것 때문에 그 콘서트 기억났다고 하셨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오사카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하고 한참 그 독도 분쟁이 있을 때였대요. 근데 나훈아 씨가 옛날부터 데뷔할 때부터 일본에서 공연을 많이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큰 거래처예요. 그 당시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도 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많이 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번 콘서트 하는 게 한국에서 10번 하는 거 이상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독도 관련된 게 탁 커진 거야. 일본은 일본 거다 그러고 한국은 우리 거다 그러고 막 싸울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이거를 내가 콘서트에서 한번 해야겠다. 이 발언을.
그래서 어떤 노래다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 어떤 노래다 넣을까 이거를 이벤트를. 관객이 70%가 일본인, 30%가 한국인이었대요. 그래서 공연 중에 이제 쾌지나 칭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한마디 한번 딱 하고 나서 쾌지나 칭칭 나네 이거잖아요. 팟캐스트 잘 나간다 새날 쾌지나 칭칭 나네 이렇게 말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독도는 한국 땅 쾌지나 일본 사람들이 모르니까 쾌지나 칭칭 나네 이거 한 거예요. 그래갖고 콘서트가 끝났어. 독도는 한국 독도는 한국 땅 쾌지나 칭칭 나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콘서트 할 때까지는 몰랐지. 끝나고 나서 이제 누가 이제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이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 극우 일본인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하고 연락이 왔대요. 직접 연락 온 게 아니고 매니저가 통해서 연락이 왔나 봐. 갖고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훈아 씨가 뭐라 마음대로 해라. 죽일 뿐이지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훈아 씨 특이 어투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전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끝났는데 거기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사실은 그 발언을 과연 나라면 그 가수 앵콜킴이 봤을 때 과연 내가 저 정도 위치에서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잃을 게 너무 많아. 근데 이 이슈가 될 때마다 예전에 배용준이 그 뭐지 준상이 겨울연가 그걸로 떴을 때 이 이슈가 딱 생기니까 꼭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 배용준한테 찾아가서 맞아 일부러 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은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 자체를 발언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웬만하면 그거에 몰리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나훈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굳이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콘서트에서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라면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 거야.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계속 이걸 돈을 벌어다 줄 그 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활동했던 데고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콘서트나 이렇게 앞으로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노브레인이 네. 일본에서 콘서트를 할 때 일장기를 입으로 찢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노브레인이 주는 그 임팩트랑 나훈아 씨가 한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 임팩트 자체가. 이거는 말 그대로 메시지 전달이고 그거는 아무리 솔직히 뭐 마이클 잭슨도 그 유명한 가수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찢어봐요. 그는 어떻게 그건 너무했다 진짜. 그래서 내가 보면서 쌤통이긴 보니까 해도. 이분이 약간 이게 상남자 기질이 있구나. 그래서 봤더니 자기가 이제 경찰서를 7번 갔대요. 다 뭐로 갔냐면 폭행. 폭행 그 경력이 있는 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폭행 7번. 7번 안 갔죠. 오사충님 7번까지는 7번만. 안 가서 한 6번 정도. 네.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네. 왜냐면 욱하는 성질 때문에 네. 아까 이제 폭행을 이렇게 막 대신 싸우다가 해서 막 7번을 갔대. 그래서 자기가 그 성격을 바꾸려고 일부러 그 서예도 배웠대요. 서예를 일부러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좀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내가 좀 아까 좀 콘서트 막 보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많이 봤거든. 나훈아 선생님 거에 대한 쭉 봤어.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그 배를 타셨대요. 갖고 배 타고 이렇게 멀리 가갖고 한참 뒤에 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데리고 이렇게 그 민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다니고 뭐 장구 치고 북 치고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노래하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셨다는 거 어머니가.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이렇게 지내와서 그 본인만의 그 창법이 약간 그런 창하고 민요가 좀 섞여서 나만의 그런 좀 그 보컬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감동으로 봤던 거는 이제 소록도 공연을 가셨어요. 인기 정상일 때. 예. 그래갖고 소록도에서 콘서트를 잘 안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나환자분들 사시는 예. 곳이잖아요. 한센병 환자촌이. 네. 근데 거기서 왜 갔냐면 봤더니 그 SBS가 그 전에 이제 그 행사를 거기서 뭘 했나 봐요. 공연 행사를 했는데 가장 보고 싶은 가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훈아 씨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바로 그 다음 해인가 이제 그 자기 스태프들 다 데리고 거기서 콘서트를 하는데 근데 그 나훈아 씨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보면
그 가수들이 이제 노래와 노래 사이에 이제 멘트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보면 굉장히 잘하세요. 멘트를. 근데 그 나훈아 선생님 그 스텝으로 같이 일했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엄청 힘들대요. 근데 네. 스텝들한테 대한 대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음. 그 모든 스텝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틴대요. 음. 그래서 그 나훈아 선생님 그 공연은 그러니까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네. 120분이면 120분 이게 초 단위로 계속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음.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나리오나 그 음악 구성 같은 걸 나훈아 선생님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스스로 주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걸로 네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데 네. 이거에 대한 그 보상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음. 어떤 아티스트들도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연에 대해서 그 자기만의 그런 왜냐하면 철학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안 다니시니까 행사를 안 다니고 보면 행사를 해도 돈을 더 많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CF를 찍어도 탑 클래스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도 100만 명 모으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수익으로 나는 걸 보면 저작권료하고 콘서트 이거로만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이분은 진짜 내가 범접할 수가 없는 그냥 일반 그냥 연예인이 아니구나. 그냥 그 음악을 약간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부르셨던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도 보면서 야 이제 왜냐면 이제 나훈아 씨가 이제 했던 노래를 내가 쭉 들어봤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아는 것도 있고 데뷔했던 곡들도 들어보면 이게 좀 이렇게 시대랑 좀 자기의 또 나이랑 맞게 계속 가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노래를 언제 쓰냐면 행사 끝나면 공허함이 온다는 거예요. 공연 다 끝나면 공허하면 밤에 이제 그 이렇게 밤에 이렇게 차 속에서 이렇게 밤에 조용할 때 별 보고 밤 또 이 눈 내리는 거 비 내리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자기는 노래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셔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나훈아 씨가 최근에 이제 뭐 트로트 열풍도 있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그 트로트 가수들의 또 수명을 확 늘려주는 역할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항상 개그맨들은 송혜 선생님을 보면서 몸 관리만 잘하면 나도 언젠간 100살 때까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방송에서 이런 희망을 주듯이 어떻게 보면 나훈아 선생님이 그런 그 가수분들 많은 분들한테 야 관리만 잘하면 언제까지 노래하면서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세상이 왜 이래라는 주제 요즘 세상이 또 막 한참 막 별의별 사건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 보면서도 이 노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또 시대랑도 좀 잘 맞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나훈아 씨 이야기를 한번 우리 앵콜킴의 가수의 입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봉줄 안녕하세요. 164의 네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근데 지난 시간에 이린님께서 테스 형이랑 이게 노래예요? 노래. 진짜로? 노래 나훈아 씨 노래잖아. 이번에 나온 노래. 그래요? 나는 그냥 말로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나는 이게 나훈아가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노래네요. 노래고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이제 테스 형. 그러니까 테스 하면서 형이 무슨 말인지 물어보는 알겠는데. 거예요. 이제 세상이 왜 이러냐. 어. 형이 좀 대답 좀 해줘. 뭐 이런 걸로. 노래 제목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피타고라스 형으로 노래 하나 만들려고. 고라스. 고라스 형 세상이 어려워. 수학 문제보다 어려워. 하나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0년 벌써 11월이에요. 근데 아직 뭐 지나진 않았는데 날씨도 춥고 뭐 낙엽이 한참 치고 그리고 요즘에 또 이게 은행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냄새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일주일 내내 좀 센치했었어요. 일주일 내내.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올해가 이제 10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왔나를 갑자기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냥 막 치고
치고 패고 그냥 열심히만 산 것 같아요. 그냥 뭐에 막 불안해 이렇게 떨면서 살아왔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내가 왜 불안해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부동산 투자를 좀 잘못했어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좀 잘못 짜서 내 집은 없고 그냥 쓸데없이 투자용 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정반대 입장이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따르려고 예. 그래서 무슨 뭐도 해라 해서 그대로 했어요. 했는데 집값이 2억 5천이 올랐어요. 내가 이제 살려고 하는 집이 그리고 세금이 한 1억 요즘에 집값 다 뭐 10억 넘잖아요. 아니야 안 그런데도 아직 많이 있어. 아, 뭐 말하자면 아파트들은 뭐 보통 이제 예, 한 뭐 6억에서부터 한 10억 서울에서 이상 10억이면 보통인데 예, 그렇다고 쳐요. 뭐 나오고. 그렇다고 아니, 예, 누가 뭐 문제가 문제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이게 차이는 이제 있습니다. 뭐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여하간 그래서 그렇게 돼서 보다 보니까 갑자기 세금하고 뭐하고 막 보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쫓아갈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을 쉬거나 아니면 뭐가 좀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루 일을 더 한다고 5천만 원을 더 벌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불안함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이 뭐 돈은 쫓아가면 안 된다. 돈은 내가 열심히 하고 기다려라. 그럼 언젠가 내 손에 들어온다. 그리고 저도 나이가 애지간히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센치하게 좀 보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항상 그 비싼 아파트를 항상 비싸지도 있다 보니까. 않아요. 무슨 제가 그러니까 강남에 무슨 30억짜리 20억짜리 그러니까 2억 5천이 올라가 있는 아파트를 살려다 보니까 그렇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예, 이게 생긴 예. 거잖아요. 이제 그 자꾸 목표치를 자꾸 두다 보면은 지쳐. 나처럼 아예 그냥 마음을 비워버려요. 집살 생각을 안 해버리잖아.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가족들한테 집을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가치관이 좀 틀리겠지만 이게 뭐냐면 돈은 벌어야 되고 또 제가 하는 사업이 또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고 뭐 이리 씨도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은 또 상대적으로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뭐가 있냐면 아이와의 예전에도 내가 언급을 했듯이 여중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그 사춘기에 그런 이게 최고조에 다른 애인데 아, 그 딸? 예. 예. 그래서 걔와의 이제 그런 프릭션이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크래쉬가. 근데 저는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에 정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집사람이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 사람의 운명이나 나의 운명이나 별게 없더라고요. 그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냥 애가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가 하나인데 성격이 엄마를 닮았나 봐요. 그럼 조만간 막 코에 피어싱 뚫고서 아빠 원하는 대로 잘 놀아요 요즘에. 아니 아빠 행복해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봐봐 문신 봐봐. 아빠 멋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외향적이지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냥 나 오늘 과외 안 할 테니까 친구랑 노래방 갈래. 난 찬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진 않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이런 거 보면 그냥 제가 답답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 할 때 저는 그 운동을 잘 시켜서 빨리 애들하고 뭐 이거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성에 안 차는 거고 그러다 갈등이 생겨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가거든요. 그 라이드도 전부 다 집사람이 가요. 이런데 운동 계속 해요 지금. 예,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니었어요? 하루만 하고 나머지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얘가 요즘에 뭐 이렇게 외모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생긴 건 못생겼는데 피부가 좀 좋고 그다음에 비율이 좋아야 된다. 어차피 키가 작으니 그러면 그 아빠를 한번 믿어봐라. 내가 운동을 좀 시켜줄게. 키 크는 운동을 시켜준다니까 또 좋아가지고 또 이러면서 대신 6개월 정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니 이제 자기도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계속 머리 아파, 배 아파, 아빠가 생리통을 앓아,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키 크는 운동이 있어요? 예? 키 크는 운동이 예,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성장 시기에 갑자기 지금 마차님 적으시는데 아니, 성장 시기에 볼펜을 꽉 쥐고 그 계시는데 성장 시기에 마차님. 그 되게 중요한데 네. 그냥 정말 하루 종일 앉아 책상에 앉아 있고 그 쉬는 거는 소파에 벌렁 누워서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잠을 잘 자고 뭐 기본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 제가 그 3일은 이제 월화수는 그 레귤러하게 이제 회사를 가고 목요일 금요일은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서 일을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대 수업 듣고 숙제하고 뭐 이렇게 지내거든요. 애가 학교 끝나고 딱 왔는데 보통 이렇게 애가 딱 오면 부모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 배고프지 않냐? 간식 먹을래? 사발면이라도 줄까? 뭐 이러잖아요. 보통 뭐 바나나 먹을래? 이런데 자세히 보니까 눈에 밥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저기 눈에 뭐 붙었다. 딱 보니까 밥풀이 아닌 거라. 피어싱했어? 아니 풀떼기를 눈에다 붙여갖고 쌍꺼풀을 만든 거예요. 그 또래 애들 뭐 아니, 하잖아요. 쌍꺼풀이 없어요? 있어. 쌍꺼풀 있는데도 테이프. 너 뭐냐? 너 잠깐 일로 와봐. 아빠 이러지 말래서 일로 와봐. 이제 된 거지. 아니 일로 와봐. 또 일단 쌍꺼풀 전문가시잖아요. 없었던 쌍꺼풀 오래 생기셨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 야 이러면 피부가 안 좋다. 그리고 너 이거 샤프 이런 걸로 날카로운 걸로 쑤시는 거잖아. 그래서 하지 마라 했더니 게다가 엄마가 그때 들어와서 뭐 어떻게 엄마도 하지 마라. 애지간하면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학교 끝나고 왔는데 또 눈을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내가 너 똑바로 서. 이제 된 거지 이제 아빠 입장으로서. 네, 얼마나 맞아서 생긴 거보다는 훨씬 더 낫죠. 아니 근데 A 입장에서 얼마나 웃겨요. 아빠가 쌍꺼풀 수 자기는 해놓고서는 너 야 쌍꺼풀 하지 마.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러다가 얘가 이제 카톡을 보니까 카톡 사진이 점점 바뀌어 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한 거예요. 내가 너 얼굴 왜 화장을 했냐? 물어봤더니 뽀샵을 한 거래.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갑다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무슨 뭐 말 안 들었고 그러면 어흥 하잖아요. 아빠는 어흥 하면 이제 푹 삐져갖고 밥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갖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니까 이거 근데 접할 수도 없고 막 답답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친구놈이랑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인사는 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하지 새끼야. 그래. 아, 진짜요? 안 하지 새끼야. 그래요. 그러더니 진짜 너무 열받지 않냐? 열받지. 인사 안 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 너 가서 너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인사했지 마. 더 다녀왔습니다. 그래갖고 딸님 내가 다녀왔습니다.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딱 가갖고 집에 가갖고 아들 둘이 앉아 있는데 90도로 인사를 했대요. 딱 아빠 회사 다녀왔습니다. 90도로 진짜. 그 아빠 왜 그래? 한 두 번을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애들이 인사를 하게 돼서 오 좋은 아이디어다. 진짜 그 다음 날 가갖고 집에 가갖고 딸한테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도 왜 그러냐 그래서 네가 인사 안 하니까 아빠가 인사하는 거야. 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갖다 이 얘기를 이제 남자의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또 마음이 적적해서 동창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한테 이걸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야 어떤 애니까 너는 남자들 그게 잘못이야. 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이상한 성향이 있대. 인사를 받고 대우를 받으려면 집에만 오면 꼭 그런데 이거죠. 집에 오면 띠띠띠띠 드르륵 누르고 딱 오면 가족들이 자기를 맞으면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 약간의 의미감이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남자는 그런 대우를. 그게 대우를 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역으로 취급을 좀 해달라 이런 역으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네가 그러면 띠띠띠띠 들어서 아빠 왔어. 음. 메시지를 이렇게 줘야지. TV 보고 있으면서 아빠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안 들린다. 그러면 쟤는 싸가지 없는 애. 이렇게 하지 않냐. 가끔 가다가 자기 남편도 그 회사 안 갈 때 있대. 근데 자기가 일 보고 나서 집에 딱 들어오면 자기 남편도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 이거야. 또 그러네. 일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남녀를 떠나서 이제 집에서 네. 누구 오면은 그래도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지 뭐. 약간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인데 했어요. 가족들끼리 모인데 했다가 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원래 저희 누나가 무섭잖아요. 우리는 또 누나 둘 있죠. 네. 여동생 있지, 엄마 있지.
와이프가 얘기 잘못하면 전 맞아 죽어요 그 자리에서. 옛날 저 50 넘어서 뒤통수 맞아보세요 얼마나 억울한가. 아니 근데 이제 그 얘기 했다고 왜 맞아주고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내가 억울한 얘기를 했어. 내가 무슨 뭐 바람을 펴 뭐 노름을 해 돈을 안 갖다 줘 막 그랬더니 누나가 진짜 비싸대를 하는데 때린 거야 진짜. 막 따기를 때리는 건 아니고 확 그냥 머리를. 남자 새끼들의 이 레파토리는 똑같아 어쩌면. 야 그럼 당연히 월급 갖다 줘야 되고 당연히 노름 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외박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뭐 소위 말하는 바람 피우지 말아야 돼. 이거 당연한 거를 굉장한 권리인 양 얘기를 하는데 넌 한 번만 그 얘기하면 죽여버린다고 막 그래요 또 누나들이.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또 맞는 말 예.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야 아침에 일어나서 애가 그 교복 입고 학교 가면 그걸 칭찬해 주냐? 당연한 걸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는 맞는 거예요. 말이네. 그러더니 갑자기 나보러 누나들이 냅또 얼굴에다가 똥칠을 하건 얼굴에 밀가루 칠을 하건 냅 두래 그 나이에는 아빠는 상관하지 말래. 인사를 하건 뭘 안 하건 애 자꾸 그 뭐냐 딸내미 방에 들어가지도 말고 너는 일찍 나가갖고 늦게 들어오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않냐? 막 그러면서 이 새끼가 내 말을 안 들어. 너는 막 이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돈이나 주면 돼 너는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딱 요 타이밍에 갖고 중동 건설 현장에서 한 2년 일하시면 아주 뭐 집안이 다 화목해지고 지금 중동 코로나 딱 좋을 때문에 것 위험합니다. 같아요. 안 돼요. 중동 안 돼. 그래서 아니 애가 뭘 하다고 그래서 아빠가 그냥 냅두냐? 막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얘가 제일 착해 막 그러는 거예요. 애 잘 크고 있는데 왜 네가 간섭이냐는 둥. 애가 원래 그럼 저 여자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화장에 관심 있고 미용에 관심 있지. 그럼 뭐에 관심 있겠냐고. 뭐 시가에 관심 있겠냐. 무슨 뭐 말보로에 관심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 또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이럴 때다 그러니까 할 말이 진짜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여자 딸내미 다 크네 여자 딸내미 방에 벌컥벌컥 들어가냐고. 왜 이렇게 누나들은 맞는 말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뭐 내가 보기엔 제가 제일 저렇게 착한 애가 어디냐고 막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왜냐면 집에서 개입을 안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하니까 나는 존재감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돈이나 뭐, 벌어라. 너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라 이거야. 그래서 너 월요일 날 녹음하고 오지. 월요일 날 제일 좋아할 거야. 막 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랬더니 내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6시 반부터 야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일찍 가갖고 올라서 야구만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구 표도 없는데 144번째 경기에 잠실 야구장 갔어요, 그냥. 혼자 보려고 혼자. 안표 구하러? 혼자 갔더니 어떤 진짜 그 딱 한 장이 있는 네. 거예요, 외야석이.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또 이렇게 그 잠바 싸갖고 모자 싸갖고 갔죠. 가서 야구를 보는데 생각보다 혼자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경기도 막 이기고. 아, 다행이네요. 그래, 옆 좋아하는 게 사람도 혼자 있으니까. 왔어.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 표가 없었으면 그날 저녁에 그냥 그 선능에 아는 그 친구가 또 회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냥 막걸리나 한잔 하려고 했어요 그냥. 근데 좀 모르겠어요. 저 테스 형 진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예.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우리 애가 왜 이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보다 더 이렇게 친한 아빠하고 딸하고 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렇게 피아노 치는 거 싫어했는데 딸 때문에 피아노를 배웠어요 제가. 딸 때문에 미술을 배우고 제가 1학년 그 7살 때부터 5학년까지 6학년 때 그때 미국에 보냈었는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산타 복장을 안 하고 학교를 안 찾아간 적이 없어요. 막 나는 나름대로 산타 이거 얼굴에 분칠하고 막 수염 달고 그게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막 거기 저기 뭐 그 심지어 딸을 위해서 쌍꺼풀 수술도 먼저 했는데 배트맨 코스프레 있잖아요. 코스튬 막 신발까지 다 사가지고 전 그거 몇십만 원 주고 사갖고 막.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원할 때만 개입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일상적으로 개입이 기본값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러게. 나 예. 혼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나들도 그렇고 예. 내 여동생도 그렇고 내 여동생도 이제 다 커가지고 나한테 이제 속된 말로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지랄지랄 하는 거야. 무슨 말만 하면 오빠가 나가라고 뭐하러 집에서 이렇게 꼭 네. 이런 시간에 와서 늦게까지 테레비 보고 테레비 저기 그 끌어안고 그뭔 짓이냐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취를 알아보려고. 아, 그건 또 너무 심각하게 아니 사람이 중간이 없어. 아니, 심각해. 내가 물어봤어. 내가 집사람한테 나 자취를 한번 해볼까 진짜. 차라리 아니, 내가 집에서 없는 게 낫겠냐. 지금 하숙이잖아요. 지금 그치. 약간 그 하숙 게임인데 오사중이님 네. 그 소설 중에 재미있는 그저 호밀밭의 파스쿤이라는 예, 예. 작품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 그 파스쿤이 하는 역할은 항상 뭔가를 다듬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역할이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예. 뭔가 일이 생겼을 때만 개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파수꾼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모든 뭐 양들이나 뭐 밀이나 아이들한테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못 이게 받아요.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총각이고 자식을 네. 안 낳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막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그런 아빠가 돼야지. 내 딸한테 화장품도 딱 사줄 수 있는 그런 아빠. 그럼 브랜드 공부를 하든가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내 딸이 화장을 뽀얗게 하고 저러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데 오사춘기님처럼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깜짝 내가 놀라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를 아빠한테 숨기게 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조카네 집이 옆동 아파트인데 거기서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안 내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엄청 봤을 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좀 철이 빨리 드는 집안들을 보면 아빠가 사고를 많이 쳐요. 뭔지 알죠? 아, 그러니까 그래? 형님이 먼저 온몸에 타투를 하고 코에 피어싱을 이게 하고 뭐야 이게 형이 막 살잖아요. 이게 그러면 해결책이야, 아이가 그러면. 철이 들어. 나는 저렇게 아빠 안 해야지. 보면서 저런 남자를 만나면 큰일 나는구나 하면서 애가 갑자기 온순해져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거 놀러 갈 때도 뭐 아빠 없이 뭐 엄마가 다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막 여하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나보러 제가 주말에 이제 그 뭐지 나갈 데가 어딨어 남자가 주말에 그냥 나가래 밑도 끝도 없이. 자전거를 내가 자전거나 낚시를 시작. 요번에 야구가 끝나면 이제 등산 들었어. 네. 등산 들어가지고 이제 등산에 이제 주말에 이제 마음껏 산을 다니려고 지금 이 그럼 이제 계획을 에베레스트 가겠네요, 곧. 이제 지켜봐 주세요. 이제 산소 소호흡기 끼고 이제 태극기 정상으로 이제 로체 등반 이제 거기 완주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딸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는 가장 테스 형 이게 인생에 뭐 이래? 정말 답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형 얘기야 딱.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자연빵으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된 마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빠졌었는데요. 그 이제 엄마 간병하는 것 때문에 갔었는데 그 저희 어머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뇌경색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심장 점액종이 발견이 됐고 이거 이제 수술로 이제 심장에서 점액종만 떼내면 되는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흉부외과에서 보기에는 간단한 수술이다라고 하지만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수술이. 근데 이게 이제 갈비뼈를 일단 절단을 하고 심장을 꺼내서 인공심장을 이제 대신 펌프질을 하게 하고 이 심장을 꺼낸 심장을 수술한 다음에 다시 넣고 이렇게 분업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술이었네. 그래서 나는 처음엔 시술이야 수술이야 막 이랬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해요. 그 수술을. 그래서 그래요? 해외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아니 근데 그 심장 점액종 수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심장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양성 종양만 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흔한 수술은 아니지만 어려운 수술은 아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처음에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하루 있다가 이제 회복실, 그러니까 모니터룸 관찰실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관찰실은 4인실이었어요. 그 전에는 엄마가 9인실에 있었어요. 근데 9인실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 코로나도 있는데 근데 왜 9인실로 올라가냐? 병실을 바꿔달라. 근데 이게 병실이 안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병실을 갈 건지를 2인실, 4인실 다 봤는데 9인실이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가 이제 수술을 대기하는 동안에 수술을 받고 나오면 병실을 옮기면 되니까 이제 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기를 하는 동안에 이모가 잠깐 가 계셨는데 이모가 여기 방 분위기가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아 구인실을 거기요? 구인실이. 예. 근데 그 왜 그랬는지 내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처음에 이제 구인실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뭘 도와줄 게 있어야 되는데 간병을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간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간병을 하는 사람들이 딱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와서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주춤하고 있으니까 옆에 환자 간병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거 탁 해주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모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변을 보고 싶어 해. 그러면 화장실까지 못 가니까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기구도 있고 뭔가 자세도 있고 막 하는데 그게 초보 간병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환자도 힘들고 간병인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레슨을 해주면 도움이 네.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말만 몇 마디 해줘도 그냥. 맞아요. 근데 이제 환자가 가장 편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 이제 그 아줌마를 보니까 아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가서 이제 간병인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간병인이 수도권에서는 사람도 많고 경쟁도 심하니까 가격이 8만 원부터요. 하루에요? 하루에. 근데 광주 전남은 12만 원부터 시작인 거예요. 더 비싸네요. 훨씬 비싸잖아. 근데 그냥 24시간 기준이니까. 24시간이면 이제 한 시간에 5천 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12만 원이면은 훨씬 비싼데 이게 간병인의 평균 나이가 다 환갑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80 노인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간병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간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간병하시는 분이 나이가 더 많은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부상조. 예. 그래서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도권에는 뭐 필리핀 사람 뭐 막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중국 사람도 많아요. 예, 저희 근데 장모님. 이제 예.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 되게 친절하고 심지어 막 대학까지 다 졸업한 애들이 와서 되게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가격이 12만 원에서 형성이 됐는데 근데 완전 60이면은 젊은 편이야. 그러니까 60대 중후반의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각 업체별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실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관찰실로 들어갔을 때 이제 모니터를 끼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는 이제 4인이 집중적으로 간병을 받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4인이 딱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침대가 하나 비어 있으니까 곧 새 환자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옷을 자기네 회사 조끼를 딱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새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회사 간병인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지금 나왔는데 화가 나는데 우리 이 사람 쓰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만약에 간병인을 쓰실 거면 전화를 해서 젊고 힘센 사람을 불러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젊어봤자 50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차님, 어? 마차님 오른쪽에 있어요. 젊고 힘 세고 그리고 근데 집에 있기 싫어해. 싫어하고 24시간 붙어 계실 수 있어요. 만원 깎아줄게 걱정하지 마. 불끈불끈 잘 들고 할 막.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봐봐. 이제 그 4명의 모니터룸에 3명이 같은 회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명이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고용한 아줌마가 오셨는데 이게 내가 없잖아. 그러면 이 4명이 간병인이 이제 우리 아줌마 새로 왔으니까 모르는 사람이고 나머지 같은 회사에 3명의 사람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 왕따 시키고 만원 아니 왕따는 둘째치고 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환자한테 함부로 한다는 거지. 근데 환자한테요? 환자한테. 왜냐하면 어. 나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루에 12만 원씩 간병인을 썼지만 제가 병원에서 상주했어요. 왜 그걸 할 수 있었냐면 사실 엄마가 일반 병실에 있다가 수술하고 지금 모니터실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일반 병실에 침대가 남아 있었던 거야. 이름을 안 뺐어. 간호실에 물어보니까 얘들이 뭔가 오차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엄마가 계속 있을 때까지 그 침대가 남아 있으니까 내가 밤에 거기 가서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호자 침대에서 안 잘 수 있으니까 살아남은 거야 사실. 잠은 잘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1인실, 2인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야. 다인실에 옆 침대가 빈 거를 노려라 그러잖아. 아니 왜 그러냐면 또 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만약에 1인실이나 2인실에 들어갔는데 간병인을 쓰잖아요. 그러면 환자와 간병인 둘밖에 없어.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게 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근데 없으니까. 그 병원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네요. 보통 큰 병원들은
그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각 층별로 병동별로 코디네이터들이 있어가지고 그 코디네이터가 그 간병인 연결까지 해주거든요. 매칭까지.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아줌마가 아직 거기는 좀 문제가 있네. 아줌마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본 거죠. 근데 보통의 간병인을 쓰면 가족들이 하루에 한 명 오면은 많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간병인한테 완전 맡기잖아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 내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약간의 치매기, 그러니까 정신은 멀쩡하시거든요. 근데 약간의 치매기 때문에 다쳐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 간단한 수술을 받았는데 이 할머니한테 되게 함부로 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엄마랑 막 내가 표정으로만 왜 저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구인실로 그 할머니가 옮겨갔어, 일반 병실로. 근데 그 구인실에 제가 자고 썼다 그랬잖아요, 그 침대를. 근데 내 맞은편으로 그 할머니가 왔어. 난 이제 할머니 얼굴을 알고 간병인 얼굴도 아는데, 근데 4인실에 그 간병인이 할머니를 돌볼 때랑 구인실에 왔을 때랑 간병인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아지니까 엄청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병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약간 경계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이 가래뱉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폐가 등 뒤에 있으니까 등을 계속 이렇게 쳐가지고 폐를 이렇게 손을 해서 빵빵빵 이렇게 아프다 싶을 정도의 필링으로 때려라. 맞아. 나도 그렇게 꼭 예, 똑같이 예. 배운 거예요. 손 이렇게 때리는 예, 거. 예. 그래야 폐도 펴지고 이 폐가 펴져야 가래를 뱉어내가지고 하는 거지. 예. 이걸 못하면 폐가 엉겨붙은 데서 폐렴이 돼버리면 중환자실로 다시 내려.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칵퇴 이걸 잘 못하세요. 맞아, 못해. 그래서 그거 계속 두드려줘야 돼요. 그 예. 사람 미쳐요. 하면.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는 게 낫지. 네. 만약에 석션 같은 걸 쓰면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게 그 환자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내 딸 어렸을 때 진짜 그거를 3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니까. 내가 그 얘기 안 할 거야 내가. 어떻게 네. 키웠는데 애를 말이야.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아플 때 이제 간에 편하게 뱉으려고 지금부터 연습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들어온 거고. 아니 근데 그 내가 이제 우리 구인실에서 전부 다 놀란 게 그런 거야. 그날 저녁에 할머니를 그 석션을 하는 거야, 간병인이.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막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미쳤나 봐, 저 아줌마 저걸 왜 자기가 해? 막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냐면 간호사가 하란 말을 우리가 못 들었거든. 근데 그 할머니한테 자기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할머니 얼굴이 완전 새까매진 거야. 새까매진 데다가 열꽃이 펴가지고 할머니 얼굴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 옆에 있는 병실에 그 아줌마가 그 구인실을 다 통제하는 왕언니였어요. 그래서 불 끕시다. 그럼 다 불 끄고 구인실인데 잠잘 때도 엄청 조용하게 4인실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잠을 잘 잔 거예요. 짝이 있어야 돼 어디든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잡아야 돼, 군기를. 그러면 사실은 보통은 환자가 잡는 게 아니라 그 아줌마가 조금 덜 아파서 그랬는데 보통은 그 방에서 가장 연륜 높은 간병인이 잡아요. 그래서 뭐 냉장고도 밤에 못 열게 하고 막 냉장고 특정 칸을 못 쓰게 하거나 막 이런 갑질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해. 근데 이게 도대체 간병인 카르텔이 말이 되느냐. 우리가 환자가 쉬러 왔는데 이게 간병인 갑질에 냉장고를 밤에 못 열고 이게 말이 되냐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쨌든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는 좀 그런 규율을 좀 나름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줌마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 그 아줌마가 그래서 군실에 뭐 족발도 사가지고 와서 다 나눠 먹고 피자도 사가지고 다 나눠 먹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 뭐 하면 쏜다 그러면 다 똑같이 나눠 맞아요. 먹고 이러는. 그러다 보니까 얻어먹은 사람들이 또 나도 한번 쏘고 저기도 한번 쏘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우리가 할머니 얼굴을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딸이 왔어.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언니가 이제 건너편이니까 딱 나를 보더니 이렇게 눈치를 준 거야. 그래서 딸이 나갈 때 데리고 나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지. 간병인 바꾸셔야 될 것 같다고. 내가 회복실에서부터 지켜봤는데 할머니 저분 계속 쓰면은 할머니 금방 나을 수 있는 상태인데 저 사람이 계속 다그치고 욱박지르니까 할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어제는 심지어 자기가 석션까지 하더라. 그래서 할머니 얼굴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 엄마 같으니까 내가 만약에 엄마를 찾아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간병인이 저렇게 했을 때를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간병인도 할머니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간병인 시스템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갈 때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냉장고에서 짐을 꺼냈는데 반찬이 카트로 하나가 나오는 거야. 저 할머니 집에 안 가나? 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환자가 생기면 환자 메뚜기 뛰는 거지. 그냥 병원에 사는 사람인 거야. 그러네. 계속 환자 바뀌면 또 다른 환자한테 가 있고.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간병인이 쉴 시간이 없고 일단 잠도 계속 그런 불편한 보호자 침대에서 사는데 밥도 어떻게 나오냐면 환자 식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 병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공깃밥 하나를 추가를 해. 그러면 그 공깃밥 하나를 가지고 자기 반찬에다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게 막 점점 살림살이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병실을 옮길 때마다 그 짐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불에다 뭐다 막 이렇게. 오래되신 분은 거기 그 식당 냉장고 같은 거 따로 밥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놀라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간병인 시스템이 컨트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환갑이 넘은 할머니들이 병원에 살면서 간병을 한다는 게 이게 대학병원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심지어 지금처럼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잠깐 이제 외출 같은 걸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 사람들 그러면 위험 지역 같은 데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영화를 보고 왔다더니 막 이런 말을 해. 막 노래방을 갔다더니 막 이런 소리를 하면 나는 깜짝깜짝 놀란다고. 우리 간병인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뭐 주말에 영화관을 갔다가 이제 우리한테 간병 들어오기 전에 영화관을 갔다 왔는데 목이 칼칼하고 몸이 안 좋아서 자기가 어제 잠자는데 힘들었다는 거야. 나는 이 아줌마 미쳤나 너무 속으로 꽉 놀랬거든요. 그 할머니가 또 이래. 이번에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 갔다 왔잖아. 코로나 걸린 것 클럽 같아. 애들 저기 잘 놀대. 그럼 더 놀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양병원에 간병인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확산되고 막 이러는 게 간병인이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나 그런 집합단체 같은 데에 갔다가 환자한테 옮기는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거야. 그렇죠. 아, 그래서 코로나 이거 할 때 다 간병인이 예, 초반에. 옮겨. 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이게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간병인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간병인의 활동을 간호 영역으로 확장시켜 가지고 거기에 비용을 청구를 하기 시작하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맞아. 근데 이 그러니까 간병 업무 자체를 분리시켜 놓고 이제 개인한테 부과하고 있는 건데 그걸 공적인 요금으로 더 내라고 하면 사람들 기분이 나는 그러니까 간병인한테 하루 12만 원 쓰던 걸 그냥 한 달 통째서 100만 원 내라 그러면 뭔가 억울한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한 달 입원해 있으면 그 간병 업무 자체에 대해서 100만 원으로 치고 국가에서 150만 원을 부담하고 250만 원짜리 그 간호 인력을 하나 더 추가해서 간병 업무와 간호 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제 그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보호자가 꼭 그 환자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간병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는 보호자의 어떤 독점 영역, 어떤 독특한 권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간병이라는 게 일종의 직업군이 되어버렸고, 근데 그 직업군은 그러니까 근로계약으로 관리가 안 되는 일종의 음영지역처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근데 대도시에서는 관리가 잘 되거든요. 저는 제가 사용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교대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그래서 간병 업무를 보호자가 있는 시간 동안 하고 간병인이 관리하는 시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일일 매출이 적다 그러면 침대 2개를 해서 곱하기 2로 해가지고 같이 부담해서 매출을 보상해주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혹시 그 간병인 분들은 따로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교육을 따로 받는? 소양 교육은 받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거예요. 병원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몇 개 있거든요. 예. 등록한 업체 병원에 등록돼 있는 업체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은 소양 교육을 받기는 받는데 그게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드레싱을 해야 돼. 수술한 부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드레싱 할 때가 있을 때. 그 근데 간호사분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나한테 간호사가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 네. 드레싱 할 줄 아세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는 모른다 그랬지. 그럼 내가 안다고 했으면 나한테 하라 그랬을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너무 놀란 거야. 그게 원래 간호사의 영역인 게 아니에요. 난 옆에서 그냥 뭐 화장실 돌봐주고 뭐 식사할 때 도와주고 요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 드레싱도 직접 하고 이렇게. 예, 하는 일이 간병인이 생각보다 되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네. 다만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엄마한테 엄마 밥 먹이는 거 하고 엄마가 워커 끌고 잠깐 나갈 때 나랑 같이 나가는 거 그 두 가지 하고 싶어서 새끼 내가 엄마가 아직 이 손으로 이렇게 밥 먹는 게 힘들어서 제가 그거는 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먹일 때랑 간병인이 먹일 때 차이가 뭐냐면 나는 엄마가 이제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엄마가 먹기 싫다 그러면 못 주고 막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간병인은 이걸 먹어야 산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청 잘 이제 퍼서 막 퍼서 이제 주는 거 그런 거는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런 거에다가 엄마가 내가 있을 때보다 간병인이랑 있을 때 화장실 가는 걸 더 편해해. 그럴 수 있겠네. 그런 것들. 자녀보다는 네. 더 모르는 사람이 또 어떤 면에서 그게 더 편하신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했죠. 이러나 저러나 내가 낮에는 어쨌든 깨어 있지만 저녁에는 또 엄마가 잠자고 나면은 나는 내 노트북 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24시간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있더라도 간병인을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는 어쨌든 침대가 하나 더 있어서 거기에서 24시간 있을 수 있었지만 간병인만 두고 자주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누군가 지켜볼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인실보다는 2인실도 사실은 2명이서 딱 작당해 버리면은 간병인은 그래요. 좋은 간병인들도 많겠지만 4인실 이상 쓸 때는 차라리 그게 낫다. 다인실이 낫다. 그 근데 말이거든요. 진짜 그 코디네이터 제도는 필요해요. 그런 병원일수록 병동마다 관리하는 그 플로우 자체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그러니까 그 환자들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눈으로만 관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병인도 병원에 등록을 해놓고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고객 만족도도 그 코디네이터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환자한테도 물어보고 보호자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꿀 정도가 아니면은 코디네이터가 교육도 다시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환자도 보호자도 간병인도 다 같이 이제 좀 편해질 수가 있는데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면 좀 심각하네요 거기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석션 잘못한 그 간병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잘랐어요. 내가 말하고 나서. 그래서 난 이제 아닌 척하고 막 있긴 했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하지만 이제 방송 본다잉. 내가 마차 때문에 그만둔 거구만. 뭐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또 갈 거거든요 엄마한테. 근데 맡겨두긴 했지만 내가 없을 때 너무 또 불안해. 거기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뭐 없어요? 다를 수 그거는 없나? 안 될 거. 그 병실 내 CCTV는 좀 다른 이슈죠. 예. 뭐좀딱 카메라가 네. 딱 있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누가 보든 안 보든 좀 더 조심을 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보호자들이 보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주에 방송에 지장 없이 왔다 갔다는 할 텐데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살 많이 살 많이 빠졌어 진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4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세 분이 그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올해는 책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참 인상 깊었던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이제 미국의 미래라는 제목인데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본이 한 54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에 속하는 건데 이 책의 이제 부제가 그러니까 7개의 키워드로 보는 미국 파멸 보고서. 미래가 밝지 않다 예.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론은 미국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 망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것뿐이지 이미 속은 다 썩어서 지금 이제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의 미래라는 이 책에 정반대되는 그 입장에 있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앞으로 2300년까지는 뭐 지구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기본적인 논거 그러니까 이유가 미국이라는 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천, 그러니까 강 있죠. 예. 강으로 전국에 다 닿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배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강이 있고 중국에도 강이 있고 한국에도 강이 있고 전 세계 어디든 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이 처음부터 끝까지 배로 움직일 수 있는 강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도 아프리카도 엄청나게 큰 강들이 많지만 중간에 폭포가 있거나 뭐 이렇게 그 수위가 너무 낮아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좁아지거나 이렇게 해서 큰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강들 중에 엄청 큰 배가 컨테이너를 싣고 지나가서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강은 전부 미국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환경적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땅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99배거든요. 98배인가 99배인가 그래요. 마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도 그걸 한번 실현해 보려고 했다. 네, 그렇게 큰 땅에 그러니까 운 좋게 그 골고루 강이 퍼져 있고 그 강마다 수심과 폭이 적당해 가지고 이제 운반 하역할 수 있는 운반이 가능해지니까 어디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 미국 땅 내에서 무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면 경상도에서는 옥수수만 기르고 전라도에서는 쌀만 기르고 이렇게 해도 같은 나라 안에서 무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긴 그 동부 서부가 다 크로스가 그렇죠. 다 돼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북남으로 이렇게 그렇죠. 미시시피 위에 강이 그 미시간부터 있잖아요. 예. 미시시피까지 쭉 이 북남으로 있죠. 있으니까 다른 강을 통해서 옆으로 전달하면 미시시피 강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다시 퍼지는 이런 무역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땅에서 무슨 짓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표현이 거야. 이상하다. 어떤 땅에서 무슨 그러니까 짓을 이게 그 미국 그 정복 시대 있잖아요. 14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그 있잖아요. 깃발 딱 꽂고 여기서부터 말을 달려서 네가 도착하는 곳까지 이 땅이야. 루이지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부터, 예.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만약에 강이라는 그 기본 환경이 없으면 내가 땅을 차지한들 여기에서 뭘 할 거야? 여기서 뭐 키운다고 해서 중국이 땅이 부족합니까? 중국은 아무리 거기에서 뭐 경작물을 뭐 농작물을 생산을 한들 어떻게 해서 수출할 거예요? 뭐 지게로 지고 갈 겁니까? 트럭에 실어 보낼 겁니까? 이거 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물에 배 띄워놓고 실기만 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철도를 깔 수 없는 네. 시기에는 그 배로 움직일 수 그렇죠.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어느 땅에서도 갖춰지지 않은 미국만 갖고 있는 조건이거든요. 언제 망해요 미국은 도대체 좋은 얘기보다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이렇게 좋은 좋은 이야기. 조건인데 네, 불구하고 좋은 장투 이야기.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것도 유명해요. 그리고 예. 그 강이라는 조건 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변한 지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세일 오일. 예, 셰일 오일이 발견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비축유를 제외하고도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그 생산량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을 수입하는 건 지금 돌리고 있는 정유 시설에 세팅 값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원유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거지. 전체 양으로 보면 그냥 에너지 독립 국가예요. 전 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셰일 가스를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른 나라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로도 예. 축복받은 나라, 지형적으로도 축복받은 예. 나라. 예. 예.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만 보면 한 300~400년 정도는 미국이 막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강이라는 천혜의 환경 안에서 무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정부의 간섭 없이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먼저 사업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사업 시스템의 규칙들이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의 규칙을 만들면 서로 이제 우리 총싸움 그만하자. 칼싸움 그만하고 우리 그냥 문서로 싸우자 해가지고 서로 협회를 만들고 규약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상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구조하고 정반대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좋게 들리죠. 뭔가 그러니까 그 국민이 주도해서 시장에서 합리성이 검증된 상태로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점만 보면은 좋게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도박 같은 거. 도박은 미국의 50개 주에 다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도박장이 카지노 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래 뭐 그냥- 저기 맥주 한 잔 마시고 옆에서 네. 카지노 하시나요? 그 카지노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원래 민간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갱단들이 서로 이제 알력 싸움을 하던 걸 더 이상 피 흘리지 말고 우리 그냥 점잖게 돈 벌자 해가지고 자신들의 규칙을 정부에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관리를 해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서로 예. 뭐 총싸움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예, 예. 도박장만 할 테니까 이것만 허락해줘. 너희들이 관리하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떼가.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박 관련 법률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도박장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요구할 때 미국은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기부금을 뭐 10억씩 100억씩 내도 나 저 의원 저 국회의원 좋아. 나 기부금 100억 할게. 그럼 100억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선거가 없는 해는 뭐 1억인가? 선거가 있는 해는 2억까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낼 만한 사람한테 돈을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좀 돈 좀 있는 사람한테 도박장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장 허가를 내주고 그 사람은 그 도박장 허가를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도박장 허가를 내준 주지사한테 정치 후원금을 내는 거지. 그렇게 되는구나 예. 연결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법이 너무 합법적이고 이렇게 아름답잖아. 시장하고 정치가 이렇게 같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이게 라스베가스하고 아틀란타에만 원래 있던 그 도박장들이 전주로 다 급격하게 확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도박장이 들어선 도시는 도박장을 개장한 이후 10년 지점부터 그 총생산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어. 그러니까 그런 공통적인 통계 패턴이 생겨요. 좀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면 도박장 하나만 더 지었을 뿐인데 예, 예, 예. 다른 산업하고 상관없이 예, 그것만 예. 하나 더 저어줬는데 오히려 실업이 더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정치인들이 어떤 공약을 내거느냐. 실업률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건축 공약을 내걸잖아요. 예. 그 건축 공약으로서 또 거대 카지노, 거대 리조트 또 그런 걸 짓는구나. 이렇게 하면 보통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 리조트나 카지노들은 공사 기간이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경기도 부양되고 하다 보니까 좋아. 그래서 그 개장하고 나면 또 해서 2, 3년간은 또 이렇게 오픈빨이라고 또 해가지고 막 관광객들 예, 오고 엄청나게 막 하니까. 하고 하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면 이 리조트를 리모델링 할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지. 공약을 내거는 거야. 새로운 더 큰 리조트, 더 큰 카지노. 그러니까 그 카지노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미국에서 그 오사충리님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거대 리조트만으로도 이렇게 뭔가 해소가 안 되니까 그걸 쪼개서 펍에 넣고 뭐 물놀이 하는 데 넣고 무슨 그 놀이공원 같은 데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카지노와 카지노가 아닌 공간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도박에 빠져들다 보니까 이 현금 보유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 카지노 하면 이게 블랙잭이나 이런 테이블 게임보다 이게 빠지고 기계 슬롯모션, 예, 슬롯모션. 슬롯모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으로 이제 유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겉으로는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노동 생산성이나 그러니까 산업 생산성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 한 번도 성장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돌아다니지 실제로 부가가치가 있는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전 미국의 50개 주가 다 그렇게 동시에 지난 50년 동안 꾸준하게 그렇게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냐면 폐장한 카지노가 생기는데 그거를 인수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지노 엄청나게 큰 카지노 하나를 1달러에 사라라고 해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운영해도 타산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도박장이 많다라는 거네 미국에. 예. 그러니까 그 전국에 이제 유령 마을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글자 그대로 하나도 안 사는 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도시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시장하고 주민 2명만 있는 도시도 있어요. 아니 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좋네. 그럼 다음에는 자기가 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 없으면. 시장과 시장 와이프 아니야? 아니 그 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라스베가스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MGM 닿네 안 닿네 막 그러잖아요. 거기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라스베가스도? 그러니까 가면 하긴 해외 그 관광객들이 예, 못 가니까 코로나로. 예, 진짜 그래서 요번에 MGM에서 14,000명을 잘랐대요. 14,000명인가 1,400명. 그 태양의 서커스 하시는 예, 분들 예. 다 그만뒀다는 이거 얘기예요. 폐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카지노의 큰 손은 결국 중국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 데미지가 없잖아요. 해봤자 저 파라다이스 거기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가면 좀 조금 그래 좀 그러니까 뭐 진짜 동양 애들이 돈을 질르지 서양 애들 있잖아요. 백인 애들 내가 감히 백인이나 표현을 쓸게요. 그냥 맥주 한 잔 마시고 가면 술을 공짜로 줘요. 어느 바에 딱 들어가면 술을 공짜로 줘요. 그러면서 그냥 즐기러 가는구나 그냥. 한 돈 따로 가는 게 아니라. 100불 가지고 어디 가서 10만 원 가지고 뭐 술 공짜로 먹으면서 막 쇼 보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옷만 좀 그 반바지 이런 거 못 입고 슬래퍼 못 입고 가니까 그런 것만 해서 가서 그냥 1센트짜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그냥 맥주 마시고 그냥 분위기 예. 그냥 즐기고 그냥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게 근데 하는 원래 거예요. 도박이라는 그 하우스 비즈니스의 핵심은 뭐냐면 100명 중에 한 사람만 터지면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오사춘기님처럼 이야기한 그런 방식으로 놀더라도 한 사람만 대출을 땡길 만큼 미쳐버리면 네. 그 모든 수익을 상쇄하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 게임으로 치면 그 하우스에 입장하는 사람 10명 중에 2-3명은 그렇게 중독이 됩니다. 거기 네. 가면 그 슬롯 머신도 하다 보면 따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봤자 뭐 하면 500불, 1000불 이러면 100만 원 아니에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도박 중독의 핵심은 뭐냐면 딴 돈을 다시 잃은 돈을 따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그 초조함 있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들은 돈을 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돈을 잃는 것도 상관없어. 그냥 도박 쪼이는 맛에 하는 거야. 순간에 한마디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마지막 패를 줄까 말까 하면서 1시간을 끌어. 그러면 1시간 동안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올라오고. 아니 뭐야 기대감에. 예, 야, 이거 언제 줄까 가야 카드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멘트인데 어떻게 리액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빠져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해요. 언제 인식하냐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요.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망했다는 증거 7가지 중에 하나가 도박인데 짧게 이제 이야기 하나 더 한다면 약물 중독이 있습니다. 헤로인. 그러니까 헤로인이라고 하면 마약 같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좀 슬럼가에서 지나가다가 현금으로 이렇게 사고. 현금으로 주면은 그 현금 밑에다가 이렇게 봉투 비닐봉투 딱 끼워주면서 하면 이제 종이 돈 말아가지고 따위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반드시 100불짜리. 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지금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마약 종류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작용이 마약인데 법률적으로는 무슨 항우울제 안 그러면 마약 성분이요? 그러니까 수면 보조제 이런 방식으로 처방이 돼가지고 그 약을 그러니까 처방전대로 하나를 쪼개 먹으면 괜찮은데 세 알을 동시에 먹으면 마약 효과가 나는. 그게 제가 이제 미드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미드를 보다 보면 항상 보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약통이 되게 많아.
그 미국 그 예. 여배우들이나 뭐 남자 배우들 보면은 항상 뭐 약통을 뭐 항상 약을 먹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약이 너무 비싸니까 네. 우리는 약 먹고 이렇게 약 처방 받아서 먹다가 그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면 버리거나 신경을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약값이 싸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똑같은 약도 미국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몰라서 항상 쟁여놓거든. 그러니까 집에 박.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약통이 보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게 비싸니까 병원보다는 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게 많은 거죠. 아 그래도 집에 약 그러니까 많고 많이 그 먹는구나. 마약 성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정치인의 정치 후원금 문제하고 그 인허가 문제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마약 성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 사고도 많고 교통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살인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 굉장히 심각한 약물이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그 지역의 주지사 그리고 부통령, 대통령 계속 당선, 재선 가면서 정치 후원금을 계속 밀어넣으면 또그 거대 제약사들이 그렇죠. 또 후원금 내고 예. 하니까 약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자꾸 예. 뭐 해주려고 할 예. 거고. 그 미국 총기협회랑 똑같은. 그러네. 맞아요. 총도 있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아닌데 사망한 형태를 보면 마약 중독자처럼 사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망하는 사람의 50-60% 정도가 유색인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분명히 인종차별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 도박 문제, 마약 문제, 인종 문제 그리고 이 혐오 이런 게 중충적으로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유색인종이야. 그러면 약물로 그 사망할 확률이 백인에 비해서 3배가 높고 저 사람의 피부색이 그냥 유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두워. 그러면 백인에 비해서 9배가 높아지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 사망 통계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처방도 너무 편하게 해주고 예. 그다음에 또 유색인종 분들이 아무래도 또 그런 또 차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똑같은 처방을 못 받아요. 예. 그게 전산에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옆집에 가서 또 받아도 돼요. 옆집에 가서 또 받아 똑같은 처방을 또 받아가지고 지금 좀 바뀌었을까? 못 받을 걸? 지금은 그랬나? 지금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 이 보고서가 나올 때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만 발급을 해서 연간 수십억을 버는 의사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저 비아그라 때부터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너무 그거 처방전 하나 가지고 막 배같이 사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로 든 게 이 책에서는 7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7가지 중에 2개만 이야기했잖아요. 네. 도박하고 이제 그 약물하고 나머지 5개도 끔찍합니다. 레파드시 한번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노동, 노동 그리고 포르노, 그 증오, 이게 자유 이렇게 키워드가 돼 있는데 하나하나 이야기할 만한 거 재밌는 거 있는데 시간 때문에. 아니 뭐 다음 주에 한번 주제 비슷한 걸로 한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라스형 세상이 왜 이래? 아니 왜냐면은 그거잖아. 저기 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끝나고 네. 나서 또 한 번 더 또 자연스럽게 또 미국 아 얘기할 수도 그러네. 있으니까. 한 3살 남았네. 네. 그러네요. 한번 주제를 한번 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짜 요즘에 뭐 제가 봤던 오늘 뭐 얘기 중에 못했지만 뭐 아까 봤던 기사 중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그 담배 피던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아유. 어이가 없더라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지하철 안에서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기까지 됐지? 하고 좀 놀란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도 뭐 묻지마 폭행 뭐 이제 그거는 막 너무 흔하다 보니까 뭐 음주 사고 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더 오히려 뉴스가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쟤도 하네 나도 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서 세상이 좀 진짜 왜 이래 싶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이 왜 이래 해서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게끔 살아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꼭 해야 돼요,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